네, 2부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사례도 보면 지금 현재 제가 쓴 졸조, 실전금의 X파일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례입니다. 물건 소재지는요, 이미 낙찰된 것인데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뭐가 급하는데, 뭐가 급해요?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 낙찰 받기가 어렵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경매 지식이 대단히 어떤 대중화되어 있고 평준화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 중에 이제 경매를 아주 우습게 보시는 부류들이 아마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냥 모르고 그냥 쑥쑥 들어갔다가 그냥 이렇게 때로는 실수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건질 경기도 어정부시 어정부동에 소재하는 다세대주택 빌라입니다. 빌라인데, 이야, 이게 보니까 막 휘황찬란하죠. 이게 보시게 되면 말이죠. 이게 조금 축소할게요. 이게 보시게 되면 보니까 낙찰 받았다가 이게 보십시오. 낙찰 받았다가 불허가 결정이 나고 또 낙 91%에 먹을 게 있다고 이렇게 참 안타까워요, 봐가지고. 법원경매 아니십니까? 봐가 진짜 참 먹을 게 있다면 그때냐 진짜 아등바등 덤벼들어요. 그런데 이런 빌라 조그만 거 건드려가 얼마나 떼보자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습 삼아 경매한다. 그런 분들 그런 마인드 가지시면 안 됩니다. 법원경매 투자하는 게 연습입니까? 무슨 연습을 한다 봐가지고. 이건 말 그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법원경매는요, 총알만 왔다 갔다 안 할 따름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쟁터나 마찬가지, 전쟁터보다 더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내가 죽어요. 실제 죽는다니까. 그죠?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제 영상 보시니까, 이건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유튜브상에 검색창에다가요, 인천, 또 말씀드리는 게, 인천, 경매, 자살, 해가지고 검색창에다 이거 인천 경매 자살 입력한 상태에서 엔터 쳐보세요. 쳐보다 보면 YTN이지 어떤 TV 뉴스가 지금도 뜰걸요. 뭔데? 그러니까 인천 쪽에 말이지 주택을 15채, 다세대 주택 같아요. 15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와이프하고 중이 딸내미하고 가족 간 동반 자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뉴스 난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내가 죽는다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거 대비하면 죽기 전에 이혼당하는 거냐, 그래도 그나마 이혼당하신 분도 제가 봤다니까, 제가 저희 카페 회원인데요. 그분 참 대단히 안타깝더라고. 자기는 말아먹으려고 경매 투자했겠습니까?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결과는 좀 확 말아먹게 되니까 말이지. 경매 투자하지 않은 것만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여보, 우리 이제, 님이 점 하나 더 찍어서 남이 됩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정말로 주도 면밀하게 잘 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경매 멘토라기, 저는 멘토 자격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봐가지고 저 사람이 비교적 장난 안 치고 좀 경매를 좀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 좀 친구가 되세요. 친구라는 것이 나이 많고 적고 있습니까? 친해지면 친구지, 그죠? 친구가 된 상태에서 친해지면 그때 저한테 카톡 주십시오. 저는 별로 친하지 않은 분이 저한테 만약에 카톡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는 조금 제가 기분이 안 좋아요. 언짢아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저를 또 모르는 사람들 갑자기 문자를 훅 들어오면요. 뭐야? 그럽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또 채팅창에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누구신가요?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님 들으셨네요. 반갑고요. 그 다음에 떡갈비님 들으셨네요. 강순어머님 반갑습니다. 항상 들어오시는 분들만 들으시네요. 박종민님 들으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어쨌든 봐가지고요. 일단, 이건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이게 보니까 애들 장난치는 거냐고. 이건 제가요,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요? 봐가지고, 불허가 결정이 분명히 있네, 불허가. 이게 낙찰 받고 나서야 가가지고 담당 경매계 해가지고 계장이 바지가랑이 보이다가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보세요. 나 이거 허가 결정 나면요, 입찰 보증 해왔더니 680만 원이냐, 그죠? 집에 가면 난 마누라한테 맞아 죽어요. 해가지고 아마 불허가 결정 난 것 같아요. 한 번 이게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입찰 들어가는데, 이 물건에 보니까
낙찰되었다가 불허가 났네? 근데 또 보니까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보니까 이 양반이 보니까 법원에다가 막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생쇼를 했다 이거지. 그 무언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 무언가가 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단은 그냥 툭 들어간 거야 봐가지고 직전에 그 낙찰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써버렸죠, 그죠? 훅 쓰고 나서 보니까 어머야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또 두 번째 해가지고 계장님 날 좀 살려줘. 계장님 의사입니까? 살려주게. 응? 근데 또 불허가 결정 났어요. 근데 또 보니까 3차 해가지고 또 이날 또 보니까 또 누가 6천만 원 썼어요. 전부는 한 1,700 정도 작게 썼잖아요. 그죠? 아마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도 한번 불허가 결정을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허가 결정 난 것 같아요. 근데 대금 납부를 안 했거든요. 대금 납부를 안 하니까 5,440만 원 해가지고 대금 납부 안 하게 되면 재매각해서 이게 직전 기일날 최저 매각 금액에 저감 없이 여기 그대로 내려온단 말이죠. 그죠? 그대로 내려오는데 5,450만 원에 누가 낙찰받아서 땡땡땡 끝나버려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경매 물건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1억짜리가 말이지 한 2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하더라. 그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 보면 이제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이제 돈이 될 만한 물건이다 그러면 1차 기일날도 막 10대 명씩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응찰자 수 10대 명이 된다더라 그러면은 이건 일단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봐가지고. 1차 길, 뭔 소리라는 게 1차 길날 예를 들어 15명이 들어왔다면 15명 전부 다 바보 멍텅구니까 바보 멍텅구래요. 그런 물건이 있다니까요. 어떤 경우 하니까 이게 제가 다음 회차 때는 말이죠. 이게 근로복지공단 있지 않습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근로복지공단 같은 경우에 근로자 임금 채권이지 않습니까? 이 근로자 임금 채권 같은 게 완전히 왔답니다. 1빠따 소리예요. 1등. 무조건 1등이야. 이게 완전히 그 당의 경매 부동산에 저당권이 임차인은 몰라. 저쪽에 들어가. 내가 1등이야. 한마디로 부랴장머리 없단 말이죠. 그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근로자 임금 채권이 싹 다 가져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들어가요. 한두 명도 아니에요. 10대 명, 7, 8, 그 사례도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러한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안 보여드리고 제가 말로만 하게 된다면요. 이건 제가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야, 이거 봐라.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훅훅 치고 들어가지? 그런 사례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사 직전 기일날 해가 10명이 들어왔다 이거죠. 이 날짜에도 3명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3명이 들어왔습니다. 3명이 들어왔으면요. 이 날짜에 최저 3등은 얼마? 이 날짜 최저 가격이 6,800만 원이니까 최저 6,800만 원까지는 썼을 거 아닙니까? 6,800만 원 이상 썼겠지요. 그죠? 근데 밑에 이거 정모시라는 분이 6천만 원 쏘고 나서 왜 대금 납부 안 했을까요? 그럼 결과는 좀 이게 입찰을 했던 세 사람은 전부 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또 제 표현에 대해서, 역겹다 그러신 분들은요,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구독 철회하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우동사리만 들은 거야. 머릿속에 경매 지식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우동사리만 들어있으니까 세 사람 마찬가지잖아요. 최저 얼마 썼다? 6,800만 원 썼겠죠. 그런데, 바로 여기 정모 씨가 이 날짜 세 사람 엉찰했는데 보니까 6천만 원 썼잖아요. 6천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금 납부 안 했잖아요. 그럼 6,800만 원 쓴 사람 완전 바보 멍텅구리. 뭔지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보면요. 우리가 직전 기일날 직전 기일날 낙찰이 되었는데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다 이거지.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으면 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사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좋습니다.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스피드 옥션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스피드 옥션인데 오늘 상당히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잘 안 열려. 엄청 보여주길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 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게 스피드 옥션 이게 보다가 아니면 제가 또 두인 경매를 이제 스탠바이 시켜놓고 있거든요. 근데 두인 경매 같은 경우는 인적사항이 다 표시가 되니까 그게 제가 조금 부담스럽더란 말이죠. 여기 문제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보세요. 2010년 4월 5일이 식목일입니까? 4월 5일 임차인 해가지고 김모 씨가 대의변제 확인서 제출했죠. 그죠? 대의변제 확인 제출했어요. 대의변제 확인서 일단 제출했습니다. 2010년 4월 5일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막 있을 거예요. 봐가지고 여기 5월 19일 내려서 최고가 매수인 먼저 이거부터 있네. 4월 12일 날 보니까 최고가 매수인 낙찰 불허가 신청. 이 당시에는 낙찰이 있었습니다. 낙찰. 또 보니까 5월 19일 내려서 또 매각 불허가 신청서.
그러니까 불허가 신청하니까, 알았어. 법원에서 불허가 내려주는 거야, 불허가. 이것도, 알았어. 내가 불허가 내려주는 거야, 불허가.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물건의 채권자라 그러면 말이죠. 제가 만약 이 물건의 채권자라면요,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났다면요, 제 닭달같이 담당 경매에게 쫓아갑니다. 우리 경매인들은 말이죠, 단순하게 내가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경매인 입장에서만 물건 바라보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권자 입장도 되고, 채무자 입장도 되고, 소유자 입장도 되고, 임차인 입장도 돼가지고, 다각도로서 그 물건을 나름대로, 그것도 깊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하다니까, 그게 어렵나 해봐가지고, 어려우면 경매 안 하면 되지, 뭐, 간단하지, 뭐. 그래서, 불허가 결정이 났던 불허가 사유가 뭐예요? 보니까, 아까 임차인, 김모 씨라는 사람이, 대입변제 확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게 무슨 불허가 사유냐? 불허가 사유가 아니거든요. 불허가 아니고 허가로 돌려라. 막보라 허가로 돌립니다. 그럼 어떡한다? 허가로 돌린다고 하면 이 사람 입장에 봐가지고 대금 납품 못 하거든요. 대금 납품 못 한다고 하면 입찰 보증은 어떻게 되면 몰수당하잖아요. 그죠? 입찰 보증은 몰수당하면 채권자 입장에 자기 채권 회수하는데, 보다 좀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금융기관도 보니까요, 글쎄 일부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이거 불허가 결정 났다 그러면 이게 불허가 결정이 돼서 이의 신청 제기하고 적시항고 제기하면 말이죠. 특히 불허가 결정이 돼 가지고요, 적시항고 제기한다면 그때는 공탁금 안 겁니다. 예. 허가 결정에 대해서 적시항고 제기한다면 그때는 낙찰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금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불허가 결정 같은 경우는 공탁금 안 걸어요. 왜 이게 불허가냐 말이지. 허가로 돌리라면 당연히 허가로 돌리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허가 2번이나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동산에 채권자들은 가만히 있는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자기네들 채권액을 전액 다 아마 회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최고가 매수 신고인 매각 허가 결정, 아마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담당 경매에 해당되는 건에서 승진 같은 모양이에요. 인간들 말이지. 2번이나 불허가 결정을 내려줬는데 또 이게 매각 허가 결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전에 아마 이번에 매각 불허가 신청을 했는데, 매각 허가 결정 내린 거야. 매각 허가 결정 내리니까 또 낙찰자 사람이 매각 허가 결정을 취소해주세요. 취소 신청해버렸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란 말이죠. 예.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허가 결정이 확정되니까 결국 이분 대금을 미납하고, 대금 납부 못하고, 결국 엄한 사람 말이지. 예.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한테 애떠 먹으라면서 돈을 던져주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됩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이분이, 보면 5,440만 원이니까, 입찰 보증금은 얼마다 이때 전부 다 불허가 났으니까 말이죠. 이건 이제 신경매나 마찬가지입니다. 544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차 감정 가격이 8,500만 원인데, 이 금액에 8,500만 원을 현 본건의 매매 시세로 비춰봐가지고요. 540만 원이라면 이 금액이 작습니까? 큽니까? 엄청 큽니다, 이거. 엄청 커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 안 드립니까? 뭐가 급한데, 무엇이 걱정이고, 뭐가 급하냐, 이거지. 급한 건 지가 급한 거지. 세상은 절대로 안 급하다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죠? 세상은 절대로 안 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느긋하게 하시면서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안종현 경매TV에서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만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직접 간접적이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통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간단하잖아요. 어떤 분들 딱 째려봐요. 안종현이 네가 얼마나 강의 잘하는가 째려봐라. 저 강의꾼 아니에요, 강의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째려보지 마시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서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 밑에 잠깐 내려가 볼게요. 2010년 4월 5일을 기억하시라고 그랬잖아요. 2010년 4월 5일입니다. 2010년 4월 5일날 해가지고 임차인 김모 씨가 대입변제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거지요. 이분이 보니까 2003년 3월 13일자 전입신고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말소한 것 같아. 91년 1월 29일자 국민은행 해가지고. 특히 최선순위의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이게 설정 금액이 1,300만 원에다 130% 하다가 원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이걸 갚았을 것 같아요. 대입변제 확인서니까. 그럼 그때는 이제 말소기준권리, 아까 말씀드렸죠? 말소기준권리 유동적으로 막 춤춘다고 그랬죠. 그죠? 예. 대입변제 등에서 갚아버렸어. 갚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이게 압류, 요것이 하나의 말소기준권리가 돼버린다 이거죠. 말소기준권리가 되다 보니까, 나는 2003년도 3월 13일이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빨리 먼저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게 언제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요. 밑에 또 다시 화면을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2010년 4월 5일자 임차인 해가지고 대입변제 확인서 제출이죠, 그죠?
이 등기부등본 띄워봐봐요. 등기부등본, 제가 이 등기부등본 가지고 있는데, 등기부등본 딱 보면요. 4월 5일 날인가, 이거 1순위 저당권 있잖아요. 이거 말소 돼버렸어. 말소. 그럼 좋습니다. 91년 1월 23일이죠? 네, 잠깐만 날짜 한번 볼게요. 91년 1월 29일이네. 죄송합니다. 91년 1월 29일자. 요게 아마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최선순위 설정 날짜로 표시되어 있을 거예요. 91년 1월 29일 해가지고, 자, 매각 물건 명세서상 보죠. 91년 1월 29일. 이게 상당히 늦게 떠네요. 이게 또 보니까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매각 물건 명세서 보면 또 말씀드립니다만 작성 날짜 보셔야 됩니다. 작성 날짜는 이게 원래 임차인이 대입변제 확인서는 2010년 4월 5일자로 대입변제 확인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매각 물건 명세 작성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2010년 9월 16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9월 16일 이 당시에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누가 이게 압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입 날짜가 2003년이지 않습니까? 이거 빠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했네요.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요, 일단 낙찰자한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 4월 5일인데 이거 다시 경매청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경매청보지로 살펴보시 넘어가서 말씀드려볼게요. 2010년 4월 5일이란 말이죠. 여기 확대하겠습니다. 2010년 4월 5일인데 2010년 4월 8일이잖아요. 2010년 4월 5일 날 해가지고 임차인이 대입변제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2010년 4월 8일입니다. 3일 후에 매각 기일이 잡혔는데 그럼 좋다 이겠죠. 3일 후에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91년도 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일자로 표시되어 있다. 그때는 이분이 이 불허가 신청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계장님 날 좀 살려줘 봐봐요. 그게 아니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중대한 하자다.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하면요. 이때는 계장님 살려줘 봐볼까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또 보니까 2010년 5월 13일자도 역시 마찬가지 불허가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낙찰되고 나서 불허가 결정 났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2010년 5월 13일 이 당일날 어쨌든 우리가 현행민사집행법에서는요 경매 법정에 가게 되면 매각기일 당일날 매각 물건 명세서는 확인되잖아요. 그죠? 그 매각 물건 명세서 딱 보니까 이 날짜 보니까 아이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1순위 저당권이 버젓이 살아있는 것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상이 작성이 되어 있다면 그때는 뭐다?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이 엄청 중대한 하다다. 나는 매각 물건 명세서 를 믿고 내가 입찰 투자 결정했다 이거지. 그건 뻔한 얘기지. 등기부등본 보면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하더라. 2010년 4월 8일 날, 또 2010년 5월 13일 날 입찰한다 그러면요. 그 직전에, 자, 첫 번째 뭡니까?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돼요. 등기부등본. 그죠? 언제, 언제, 이게. 입찰하기 전에. 저는 경매를 좀 쉰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만, 그 전에 경매 투자할 때는요, 물론 입찰 들어가서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낙찰 받게 되면은,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잖아요. 그죠? 대금 납부.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예. 최소한 2번 확인해야 됩니다.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어머야! 선순위 저당권이 죽어버렸네! 야, 임차인이 대입변제했네. 그럼 어떡해? 봐가지고. 뭘 어떻게 입찰 들어가면 안 되지. 그죠? 또 봐가지고 이런 어떤, 대입변제 확인서 이런 게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하더라 봐가지고, 이제 낙찰 받고 나서 대금 납부하려고 또 가보니까, 이거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또 뭔가 이상하게 껄쩍지근한 어떤 권리관계가 어떤 변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나한테 불리한 경우가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입찰하기 직전에 별로 안 바빠요. 왜냐면 우리는 경매정보지. 그냥 슬슬 검색하면 되잖아요. 그죠? 검색하고 이제 한 번 정도 임장 가가지고 시세 조사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낙찰 받았습니다. 낙찰 받고 나서 그때부터 바쁘다니까요. 왜 바쁜지 아십니까? 매각기일 당일날, 또 말씀드리네요. 매각기일 당일날 말이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라는 게 있어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는, 이 사건 관련된 어떤, 담당 법원, 담당 경매계에서 말이죠.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해가지고요. 이 사건 관련된 채권자들이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다든지 하면, 그걸 다, 이게 날짜 순서별로 다 편철을 해놔요. 그게 보통 A4 사이즈 기준에 가서 400 내지 500쪽 정도 되거든요. 그러한 사실관계에 대해가지고 매각기일 당일날
매각 경매법정에서 보여준다면 문제가 없어요. 옛날에는 민사소송법에서 2002년 7월 1일 이전에는요, 그것도 한 20년이 지났다, 그죠? 그런데 이전에는 경매법정 가게 되면요, 민사집행 사건 기록부 다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다, 이게? 열람해보고, 야, 내가 이 물건에 보면요, 뭔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게. 뭔가 문제점이 있다. 그걸 사전에 내가 안다 그러면요,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하기사 그때도 공부 안 한 사람들은요, 그냥 들어가는 거지.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옛날에 제가 경매법정, 옛날 하니까 아주 20년, 30년 전도 안 해요. 한 5, 6년 전에, 어딘가 남부인가 법원 한번 가보니까, 경매법원 앞에, 요즘도 경매정보지, 이거 나눠주는 아줌마들이 있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한 번도 2,000원인가 3,000원 받고 팔더라고. 근데, 나이 좀 드신 분, 경매정보지 그 자리 사가지고, 그냥 볼펜에 직접 보던 그냥 입찰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이야. 저분들은 완전히 경매 신인 모양이다. 응? 그죠? 그래서, 요즘 아마 그런 분 안 계시겠죠. 요즘 아마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렇게 하시고, 보니까 지금, 대찬 인생님, 무림의 고수 맞아요. 완전히 명도 진짜 끝내주기 잘해요. 알까기 대왕님. 알까기 대왕님 들어오셨네요. 얼굴 아니고 실제 명도도 잘하잖아. 잘하고. 봐가지고, 네, 어쨌든 채팅창에서 많이들 들어와 계시니까, 그나마 우리 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매 박사 방송 때보다는, 참여인이 좀, 그나마 많으니까, 지금 어딥니까? 제가 지금 현재, 어디에, 가로세로 연구소인가요? 또, 김호준, 그거 있잖아. 거기 라이브 방송 보면, 우와, 보니 참여인이 몇만 명 되더라고. 그런 거하고 저하고 견딜 바는 못 되겠죠, 그죠? 일단, 그 정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일단, 대의변제하고, 이 무익년대, 이게 지금 이 사례를 지금 제가, 시간이, 하지만 요걸 제가 몇 개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무익녀하고요, 무익녀 관련해가지고, 경매법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2021 타경, 요건 경매 취하돼 버렸어요. 2021 타경에 51319. 경기도 수원시 8달구 또 안 열리네요. 이 스피드 옵션이 잃어버리 그래요. 상당히 느립니다. 팔도구 화수동에 소재하는 아파트인데요.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은, 최종기일 결과 이후에 경매 취하가 됐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와 있는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아마 가압유권자가 이렇듯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자 이거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이 사람이 강제경매 신청했네. 그러면 앞서 뭡니까? 국회 국민은행인가요? 여기에 보면 1억 6,200에다가 5,400. 일단은 법원에서 이게 설정 최고액을 가지고 이제 낙찰 금액, 최저매액 금액하고 비교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1억 6,200만 원하고 5,400이니까 그럼 얼마입니까? 2억 1,600만 원이죠, 그죠? 2억 1,600만 원인데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최저 매각 금액이 그 이상 산해하기 때문에 4억 4,800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우는 무익녀, 이념난 경우는 전혀 관계도 없고, 설사 내가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는다 손치더라도,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매각, 무익녀에서 매각 불허가, 이런 경우가 날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거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서울, 이거는 지금 이제 낙찰이 최근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이게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 사건인데요. 2024경에 3,280호입니다. 서대문구 홍은동에 소재하는 아파트네요. 아파트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또 확대를 해드릴게요. 이게 1차 매각계를 해가지고요. 1차 매각계에서 6억 400만 원인데, 5명이 들어온 걸로 미뤄봐가지고 말이죠. 8억, 이게 6억 6,400만 원은 현재 시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억 1,140만 원으로 해서 이게 낙찰이
되는 것 같습니다. 8억 원 선에서 낙찰됐거든요.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니까, 밑에 잠깐 내려가 보겠습니다. 내려가 보면요. 건조당권이 일단 3건이 건조당권 출금됐다는 거죠.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강제경매 신청해. 가압류권자 이번에 본안 소송에 의해서 경매 신청한 것 같습니다. 뭐야, 가압류 청구액이 7,200인데 이 사람은 강제경매 1,800이잖아. 이거 상관없어요. 가압류 안 해도 됩니다. 가압류 청구액은 7,200만 원인데 본안 소송에 의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은 그 금액이 1억 1,800만 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강제경매 신청했잖아요. 그럼 그때는 뭐다 이게 1억 4천, 1억 9천, 1억 8천 요 금액 이상으로 낙찰돼야 되는데 본건 같은 게 8억 원 선에서 8억 1천만 원인가요? 8억 1천만 원 낙찰됐기 때문에 이 금액까지는 충분히 8억 1천만 원 커버하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무익녀와는 전혀 무관한 관계가 없는 그런 물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 있고요. 또 하나 더. 이건 지금 제가 무익녀 관련해가지고 법원에서 이게 첫 번째 원칙은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모든 걸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사람이 하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수 통지서를 발송 안 한 상태에서 무익녀임에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된다. 그럼 나는 들어가서 낙찰, 그 다음 기일날 낙찰 받았는데 보니까 이거 무익녀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 확률이 높다. 따라서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그날짜 최저 매각 금액이 탁 필이 꽂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뭐 다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매매 금액을 특히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낙찰받기 어려워요. 봐가지고. 예. 오늘도 하나 아파트 지방에 물건 낙찰 사례를 보니까 말이죠. 매매 금액이 예를 들어 8억이다 하면 이게 낙찰 금액이 8억 천인가 8억 2천만 원에 낙찰돼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 경우는 매매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낙찰돼 버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왜 사람들이 그 부동산 가면서 8억에 살 수 있는데 8억 1천만 원, 8억 2천만 원 쓸까? 아마도 현장 가보니까 경매 부동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없는 거야. 또 두 번째 보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그 인터넷 사이트 상의 매매 그 가격 정보 보면요. 이게 그 사이트에서는 뭐라 합니까? 그래프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가격에 대한 변동 추이에 돼가지고. 그 건 같은 경우 보니까 우상향으로 확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때 보니까 8억인데, 낙찰 받고 나서 명도하고 나서, 하다 보면 보통 한 4, 5개월, 한 6개월 정도 지나거든요. 그때쯤 되면 이게 확 8억 한 5천만 원 정도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8억인데 불구하고 이게, 왜냐면, 낙찰 받기 어려우니까, 8억 처음 이런 식으로 써버린다고. 그죠? 써가지고, 어쨌든 뭐가 낙찰 받아가지고 내가 먼저 이 부동산에 깃발을 팍 꽂아놔야지만, 내가 돈 맛을 본다. 이제 경매시장이 이런 트렌드로 바뀌기 때문에, 뭐 옛날처럼 법원 경매 싸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법원 경매 싼 게 어딨어요. 절대로 법원 경매 안 쌉니다. 예, 그리고 벌써 또 2017 타경해가지고요. 이건 낙찰되어가지고 옛날 사건이죠. 6522 해가지고요. 보면은 송파구 오금동에 소재한 아파트입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소재한 아파트인데요. 상당히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좀 깜깜하실 겁니다. 이게 막 뱅뱅뱅 버퍼링 일어난 거 보면요. 막 저는 발짝 뛰어버려요. 성질이 급하거든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잠깐만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 여기서 경매 신청 누가 했노 보자 입니다. 경매 신청 누가 했노 그러니까 선순위에 저당권 2건이 있고 여기 3순위 저당권자 김모 씨가 이렇게 이제 경매 신청하셨네요. 그죠? 근데 요 금액을 합치니까 이렇게 계산기 한번 눌러볼게요. 4억 1,640 플러스 1억 8,590 전체가 6억 230입니다. 6억 230이에요. 6억 230인데 6억 정도 보자 이겁니다. 6억 6억 정도 보는 위로 잠깐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시니까 1차 감정 가격은 7억 500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선순위 1순위 2순위 저당권자의 설정 최고액이 6억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누가 들어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일단 선순위 저당권자의 채권액은 100% 충족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 유찰돼가지고 한 번에 보니까 5억 6,400만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저당권자의 설정 최고액이 이 사람들
자기네 전체 채권액이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걸 이제 전체 금액을 채권액으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억 6,400이라고 만약 이 금액으로 낙찰된다 그러면은 이것은 이 앞선 저당권자 즉 이게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녀 이 규정은 누구를 위한 규정이더라? 이게 경매 신청권자보다는요, 경매 신청권자보다 먼저 앞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권리자들의 지위를 보호해주기 위한 규정이 민사집행법 제102조입니다. 무익녀. 그러니까 1순위 보십시오. 이게 1순위하고 2순위 저당권이 가만히 있는데 3순위 저당권이 이게 덜 수수가 말이지. 경매 진행했다. 이게. 그럼 당장 1순위와 2순위 사람들은 자기 채권 해소를 원하지 않잖아요. 그죠? 원하지 않는데 3순위 얘가 경매 신청하니까 부득불어 이렇게 민사집행법 몇 잡니까? 91조 제2항에 의해 가지고 경매시 저당권을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거죠. 그럼 자기네도 채권액을 전액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족 못 시키고 소멸한다면 이게 무익녀다. 이게 따라서 이런 경우는 경매 진행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해서 민사집행법 102조라는 조문이 나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까 2018년 9월 17일이잖아요. 그죠? 2018년 9월 17일인데 아마 이 경우 법원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조치를 했는지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을 잠깐 보죠. 보면요. 여기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쭉 내려가 봅니다. 빨리 내려갑니다. 내려가 보면요. 많다. 그죠?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 되면요. 2008년 8월 14일이죠. 8월 14일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하루 전날이에요. 2018년 8월 14일 채권자 김땡땡이 매수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매수 통지서를 발송한단 말이죠. 왜 나니까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익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잉여 있는 금액으로 당신이 매수 신청해라 라는 그런 통지서를 2018년 8월 20날에서 이게 도달된 모양이네요. 그죠? 도달주의에 의하면요, 일주일 안에 이 경매 신청권자가 법원에다가요, 네, 제가요, 잉여 있는 금액으로 매수 신청합니다 해가지고 매수 신청서를 제출을 하면은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이고, 매수 신청서를 제출 안 하면요, 법원에서는 더 이상 이것은 경매 진행에 실익이 없다 해가지고요, 취소 기각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죠? 예. 근데 요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였는데, 매수 통지서를 발송을 하였는데, 요 사건이 경매가 진행됐잖아요. 그죠? 그럼 아마도 경매 신청권자, 보니까 이분이죠. 경매 신청권자, 이분은 보니까 이분입니다. 이분은, 잉여 있는 금액으로 매수 통지서를, 매수 신청을 하였지 않았겠느냐. 근데 다행스럽게 또 낙찰 금액이 6억 5천여만 원 정도 되니까, 선순위 1, 2순위 저당권자의 실제 채권액 전액을 다 만족 충족시키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일단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제가 또 사례를 몇 개 더 가지고 있는데 이걸 또 다 말씀드리자면 또 그러니까,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경매 신청권자 확인하자 해서 이미 경매다. 선순위 같으면은 신경 쓰지 마세요. 대의변제고 무익녀에 의해 가지고 취소 기각 결정 날 여지가 없어요. 근데 이미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 후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 이거지. 이랬을 적에는 대의변제 등에 의해 가지고 나름대로 낙찰자가 골탕을 먹을 수도 있고, 또 때려는 봐가지고 무익녀에 해당돼 가지고 설사 내가 낙찰 받더라도 매각 허가 결정이 아닌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강제 경매 같은 경우는요,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임의 경매 신청한 것보다 좀 더 그런 경향이 짙다는 거. 대의변제라든지 또 무익녀에 의해서 매각 불허가.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런 소소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인 측면에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요거 봐라, 매각 불허가 무익녀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날낀가 안 날낀가. 야, 근데 이거 법원에서 이거 무익녀에 의한 매각 불허가 나기 이전에 경매 신청권자한테 매수 통지서를 발송해야 되는데 왜 발송 안 했지? 근데 이 날짜 경매 나왔네? 그럼 나는 어떡한다 하더라. 이게 법원에서 내가 낙찰 받으니까 법원에서 나한테 태클 돌아지 않습니까? 태클이 뭡니까? 매각 불허가 결정이거든요. 그럼 내가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지? 그럼 잉여 있는 금액으로 입찰 참여해야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그렇게 고난이도 맨날 말씀드렸듯이 무슨 고등수학 푸는 것처럼 복잡한 게 아니거든요.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일단 강제경매 신청과 대의변제, 무익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입니까? 10월 15일 날이죠. 10월 15일 날은요,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경매, 근로복지공단이 조심해야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강제격리 신청하고 임차인이 또 강제격리 신청 끊은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례를 이제 가미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곤조곤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1년 11월 달부터는 이제 월, 수, 금으로 해서 주 3회 저녁 8시, 20시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많이 좀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안종인의 말씀드렸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